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전일 시장이 상승한 이후에 일단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데 유일적인 영향도 좀 있습니다. 금요일에 시장에서 좀 정리를 하고 주말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정오가 지나면서 한 2시경부터는 차익 매물 실현을 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낙폭이 지금 생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다시 재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 주 내내.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옳다라고 다시금 압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결국에 글로벌 시장 자체가 금리를 줄줄이 내릴 수 있다라는 신호로 이제 정리가 이번 주에는 됐고요. 그러다 보니 원달러 환율도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까지는 좋은 랠리를 펼쳐준 바가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통신, 운송장비 업종이 지금 반등에 성공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주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상승폭이 꽤 컸고요.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섹터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쉬었죠. 5G 관련해서 오늘 또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장주 KMW, 다산네트워크스 지금 오늘 급등 흐름 역시나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도 대응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도 대응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지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부진의 영향으로 20%가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로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30% 급감, 디스플레이와 휴대전화 수출도 각각 21.5%, 33.9%가 감소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개편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 1,600만 가구가 월 10,000원가량 할인받게 되는데 한전은 연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부담해야 됩니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미국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매입에 나서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 대주주인 한진칼 지분 4.3%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은 이어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은 뒤 한진칼 지분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예고했고 이에 현재 한진칼 주가는 10%대로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평화로운 대화의 가치를 계속 높이 들어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CCTV는 어제 저녁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몽란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대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요. 낙폭이 크진 않은데 일단 어제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코스피가 0.3% 하락, 2130선 아래에서 다시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보시다시피 2129에서 2122까지 빠진 뒤에 다시 2130을 향해 달려갔는데 또 30에서 맞고 내려옵니다. 그대로 2124포인트대까지 장중 조정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211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 전주체가 파네요. 연기금 오랜만에 현재 매도 포지션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오르는 종목 없습니다. 현대차 오늘 반등에 좀 나서고 있었는데 현재는 반등폭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LG화학 빠지고요. 반등에 성공한 종목들이 좀 보이네요. 포스코, 그리고 운송장비, 그리고 텔레콤주들, 통신주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SK텔레콤, 현대모비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은행주가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봅니다.
파란불이 훨씬 많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1,000원 정도 상승했는데 장중 상승폭을 많이 키웠었는데 지금 상승폭 많이 반납했고요. 삼성물산, KB금융, LG생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낙폭이 큽니다.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또 여러 가지 코스메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0.5%대까지 커졌습니다. 723대까지 내려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728부터 723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파네요. 449억 원 정도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기관 개인 동반 매수합니다.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소폭식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입니다. 특히나 CJENM 또 연저점입니다. 17만 5천 원대까지 오늘 내려갔었는데 반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헬릭스미스도 빠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모두 빠집니다. 펄어비스까지도 빠지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HLB,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빠집니다. 하지만 보톡스 관련 메디톡스와 휴젤 올라가는데 이 두 종목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그나마 잘 가고요. 특히나 시장에선 최근에 휴젤이 강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KMW가 무려 10%의 반등이 나옵니다. 43,900원대까지 올라오는데 5G가 한 열흘 정도 지금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추세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장에선 시원시원합니다. 5G 전반적으로 오늘 좋고요. SFA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제네킥 빠지는데 전해드린 대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약세를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품 관련 업종들도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반도체 소재 업종이냐에 따라서 오늘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제넥시는 합병 발표 이후에 지금 3거래일 만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ABL바이오 빠지고요. 컴투스 빠지고 아난티 빠집니다. 하지만 코미팜이 상승하고 에코프로 BM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61원 30전에 거래됩니다. 오늘도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네요.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짚어봅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또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업종이 지금 안 좋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코스닥이 못 가는 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밀리잖아요. 이게 어땠는지 좀 국내 바이오 업종의 동향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바이오주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분위기 타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어떤 관련된 투자 심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바이오주가 지금 뚜렷하게 어떤 신약 효과로 특히 대표적으로 임상 효과 마치고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변화까지 가져가느냐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뚜렷한 채 오히려 어떤 개별적인 이슈,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코롱생명과학 관련된 이슈가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의 바이오 육성책이 연초부터 발표되면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악재에 관련된 쪽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를 끌고 견인시키기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코스닥에 이어지는 제약업종, 또 KRX 300 헬스케어 업종 모두 다 시장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빠질 땐 같이 빠지다가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다란 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코스닥 내 대표 바이오주의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 메디톡스, 시가총액 4위 종목 5개 군 쪽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연초 대비해서 많게는 20% 이상, 적게는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나마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준 헬릭스미스만 연초 대비 8%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낙폭도 연초 대비해서 큰 채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대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수급과 관련된 쪽에 대한 공백들도 여전히 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한 부분들이 삼성 바이오 관련된 개별적인 악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지금 어떤 행정소송 관련된 변론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추가적으로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따른 결과가 확인이 돼야 어떤 내년 초에 행정 관련된 절차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전 의장이 어떤 인보사 개발에 진두지휘를 했다라는 관점과 함께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와 함께 식약처에서 18일 날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청문회가 개최됐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 어떤 식약처의 허가 취소와 관련된 결정을 되돌리긴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상장 폐지 우려가 좀 큰 상황 쪽에서 7월 10일 날까지 아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게다가 20거래일 이내에 어떤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7월 말까지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감은 좀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관련된 주요 투자 심리, 바이오 업종과 관련된 투자 심리의 부진을 제거할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개선될 여지가 아직은 많이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나마 셀트리온이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대적인 개선과 함께 그리고 램시마 SC에 대한 유럽 승인의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그나마 가시권에 있는 업체 쪽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바이오 쪽에서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실적 쪽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타진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지금 뭐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16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쪽에서 미국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의 약세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워낙 강세가 이어진다는 측면들이고 두 번째로는 리스크가 5월달 대비해서 5월달 가파르게 1,200원대까지 터치하던 흐름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됐다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어떤 협상에 대한 재개 기대감들 이런 것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어떤 환율에 대한 어떤 한국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약간 감소했다는 관점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특히 1,175원대의 주요 지지권들을 이탈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원화 관련된 흐름들은 어떤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지표 쪽으로 봤었을 때 많이 경감됐다는 관점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기가 일단 일시적이냐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인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변화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직 너무 과하게 우려가 컸던 5월 달의 흐름 대비해서는 조금 나아졌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환율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전일 정부가 발표를 또 하나 했어요. 2030년도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겠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최근에 잘 나가는 게 없다. 모든 것들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짝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밝힌 핵심이 뭐냐? 2030년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세계 제조업 4강.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조업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을 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있지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고 그리고 이 주력 산업이 되게 부진합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 그리고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조업 그동안 우리의 이제 국력을 좀 튼튼하게 했던 방어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진이 심한데 예. 그러면 지금 제조업이 도약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침체나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3대 먹거리를 정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예. 그리고 미래 전략 차종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도 풀고요. 그리고 총 188조 원 상당을 2030년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거기는 뭐 정부 재원도 있겠고 민간의 투자 자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6천억 달러 돌파해서 세계 6위권인데 이렇게 이제 이 제조업을 혁신을 가속하고 3대 신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2030년이 되면 수출은 세계 4위권. 예. 그리고 생산성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제조업 부분의 부가가치도 현행 25%에서 30% 정도 그리고 이제 생산성도 제조업 생산성도 현재보다 한 40% 이상 끌어올리고 그리고 세계 인류 기업들 지금 예. 한 570여 개가 있는데 이걸 1,200여 개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은 뭐 비전 그대로 가주기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앞으로의 먹을거리에 대한 육성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조선업 어렵고 철강 어렵고 자동차 어렵고 반도체도 휘청거리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가 못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뭐 2035년도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부 비전이나 이 정도의 투자, 이 정도의 지금 방안이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된다라는 지금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과거 정권에도 예. 이처럼 이제 비전을 수치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747 7470 공약이었죠. 예. 경제 성장률 7% 달성,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꾸로 474. 네. 일단은 경제 성장률 4%, 고용률 70%, 여기에다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리겠다. 근데 두 개 공통점은 수치로 제시한 게 하나도 달성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 제조업 2030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원년이 되겠다라고 이제 포부는 밝혔지만 이게 비슷한 어떤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론 뭐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투자를 혁신하고 그리고 규제를 풀겠다라는 점 예.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뭐 긍정적 시그널이긴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출범하자마자 소득주도 성장으로 그렇죠. 법인세 올렸고요. 소득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기업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시 내려야 되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고요. 그리고 규제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이 또 모호해지는 거죠. 정책 기조에. 여기에다가 이게 또 새로운 게 있느냐? 보면 기존에 나왔던 거를 그냥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정도의 성격이지 뭔가 이제 크게 눈에 드러지게 이걸 정말 가속화하고 실행 액션 실현이 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동차의 경우에는 군산 GM 공장 지난해 문 닫았고요. 예. 지금 르노 삼성은 뭐 가까스로 1년 넘게 예. 이제 노사 협상이 안 이루어졌던 임단협을 지금 가까스로 지금 봉합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조선업 빅딜은 어떻습니까? 조선업 빅딜은 각각의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이 반독점 승인이 나겠느냐? 이거 미지수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보다도 제조업의 생산성을 40% 끌어올리겠다. 생산성이라는 건 노사가 장기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이뤄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또 정부가 중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재하려고 한 정부의 노력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대통령이 규제 혁신하겠다. 올해는 이 혁신 성장을 맨 앞에 두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부도 그렇고요. 국회도 그렇고요. 전혀 액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경제는 이번에도 쏙 빠졌고요. 그런 걸 미루어서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수치로 어떤 걸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네. 과연 이게 정말로 이제 실효성을 답보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선 대다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부의 기조와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크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간 기업이 이게 주도하지 않으면 사실 정부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민간 기업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쉽게 주도하면서 나오기가 리스크가 너무 크자는 거죠. 유보율이 많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 안 좋은 거 얘기 나왔는데 피치가 진짜 크게 한번 또 줬더라고요.
1.9%까지 뭐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경제 성장률 결국에 뭐 소장님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1%대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 사실은 예. 성장률 조정은 이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한 0.1 내지 0.2만 내려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면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투자은행 예. 그리고 이제 피치, 무디스 약간 시차를 두고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이 전망에 이 경제 하향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예요. 예. 피치가 2.5에서 2.0으로 0.5%포인트나 낮췄고요. 예. 무디스가 2.1입니다. 스탠다드 앤 펄스가 2.4예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이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피치가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느냐? 그건 뭐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뭐 지난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보니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와중에 한국 경제에 타격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반도체에 지금 7개월째 역성장하다 보니까 수출도 지금 불안하다라는 예.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과 같은 이제 인상이 반시장적 정책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16점 몇 퍼센트, 10%, 2년 연속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다 보니 사실 이것은 뭐 대기업의 일은 아니지만 을과 을의 대결로 이제 비약한 좀 대결로 치닫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투자 의욕을 좀 꺾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연초에 노무라 증권에서 1.5% 성장률 제시했을 때 정말 너무한다라는 얘기들 나왔었는데 노무라는 예. 그 IMF 시절에 굉장히 그 획기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빅3 대기업 가운데 한 곳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대우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예. 지금 보면 1% 중반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뭐 2%의 뭐 초반 내지는 뭐 그 아래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노무라는 조금 그 좀 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국민 감정도 이게 일본계여서 그런지 나올 때마다 이게 댓글 보면 굉장히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국내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구조학적으로 인구 구조학적인 면에서 예.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한 3, 40명씩 매년 줍니다. 예. 대신에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이거의 1.5배 정도 늘어나요. 이게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줄어들고 네. 오히려 굉장히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년을 뭐 연장하자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경제 발전이 주체로 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르면 내년부터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정말로 일생에서 가장 몸 컨디션이 좋은 젊은 칠 때 한 고등학교 시절 예.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표인데 그게 현재 한 2.8에서 2.9%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당장 내년부터 이런 잠재 성장률이 1% 가까이 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제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6, 7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4, 5%까지는 이 3, 4% 내외에 있었던 잠재 성장률이 2% 후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타이밍의 문제일 뿐 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좀 이게 들어올릴 만한, 끌어올릴 만한 여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당장 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기대 여명이 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내년부터 1% 후반대에 잠재 성장률이 이어져서 2028년까지 거의 성장을 안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 미국이 2.9% 성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굉장히 그 성숙된 경제 상황에서도
거의 3% 가까운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로 떨어졌다는 건 성장 동력 자체가 없다. 굉장히 기업이 정체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을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의 예전에 그 저성장의 늪에 다시 빠진 것이 아니냐, 뭐 일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경제 상황이 내수 크기도 다르고요. 이런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거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장 다음 주도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오사카에서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방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북한 쪽에서 14년 만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 약간 레토릭 자체를 보면은 우회적으로 뭔가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은 줘요. 이게 좀 변수가 될까요? 사실 그 꿈보다 해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중국은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내세워서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는 사실 남북 미 위주의 이제 대화 협상에서 중이 사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그동안.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미국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오히려 제재를 더 강화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진핑이 이걸 빌미로 해서 북한을 빌미로 해서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판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미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다음 주 주말이에요. 뭐 오사카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를 내놓을 것처럼 계속 이제 뉴스를 나오지만, 예. 근데 전문가들 10중 8구는 그다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패권 전쟁이고, 패권이 기술 패권이고, 앞으로의 이제 이 여러 가지 남아있는 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겉으로 이제 뭐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로 악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패권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장기전이다라는 데는 뭐 이의가 이견이 없습니다. 없다는 네. 게. 어쨌든 간에 뭐 오사카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좀 만난 다음에 악수만 하지 말고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번 주가 이제 한 주가 살얼음판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뭐 크게는 그렇게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 모멘텀은 역시 뭐 미국의 통화 금리겠죠. 완화였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은 올해도 금리 2차례 인상할 것이다였어요. 지난해까지 금리를 무려 미국은 9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0.25였던 걸 상당폭 2% 중반까지 올려놨어요. 예. 자, 여기에 이 경기를 보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던 제롬 파웰 의장, 그리고 이제 점도표상에서 보면 거의 17명이 연준위원 가운데 8명이, 그리고 7명은 두 차례, 예. 0.5%포인트 연내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확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일부처럼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런 양적 완화가 유동성 장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 기대감은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내년에 미국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올해보다도 0.5에서 0.78% 이상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연준이 이식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 둔화세가 심상치 않네? 경기 침체가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10년 호황이 미국 증시도 끝나간다. 꼭 끝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정말로 시장은 정말 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조절을 과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보면 달러가 바로 약세로 반전했어요. 예. 계속 호황일 것 같은, 계속 뭐 원달러 환율이 계속 1200달러 넘어서 올라갈 것 예. 같지만 바로 1160원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금융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과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7번의 사례를 전체를 답습할지, 아니고 과거보다는 좀 다른 패턴을 보여줄지는 주목을 할 변수입니다. 근데 소장님도 개인적으로 지금 보실 때는 미국 경기가 뭐 마냥 확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 1990년대 이후 예. 최장기 랠리예요. 그쵸, 120개월이니까. 최장기 랠리이면서 예.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재선에 뭐 이제 약간의 어떤 지지율 면에서 이제 여론조사에 좀 밀리고 있지만 예. 결국은 주머니가 두둑하다,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 이러면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대외 변수를 확인을 하고 특히나 달러의 움직임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에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